후설은 괴팅겐 대학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는데 그곳에서 그의 논리적 연구와 그 작품에 감탄하고 후설을 프로이센 문화부에 추천한 역사심리학자 빌헬름 딜타이의 지원을 받아서 후설은 부교수에 임명되었습니다. 1910년 후설은 로고스 잡지의 창간 공동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1912년 프라이부르크에서 후설과 그의 학과는 엄격한 과학으로서의 철학과 순수 현상학과 현상학 철학에 관한 그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자연주의 및 현상학 연구 현감을 창간했습니다. 1913년부터 1930년까지 그들은 현상학에 대한 논문을 줄기차게 출간했습니다. 아이디는 현상학의 초월적 해석으로 전환시켰으며 이 견해는 후에 장폴 샤르트르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딘에서 폴 리퀘르는 후설의 사상 발전이 심리적 코키토에서 초월적 코키토로 이어졌습니다. 현상학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서 초월적 주관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순수 현상학은 현상학적 및 직관적인 기억, 에이데이 축소를 명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914년 10월 그의 두 아들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서부전선에 배치되었고 이듬해 작은 아들 볼프강 후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1916년 3월 8일 회복되어 재배치된 베르댕 전장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듬해 큰 아들인 게르하르트 후설도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후설의 어머니 줄리아가 죽었습니다. 1917년 11월 후설의 애제자로 저명한 철학 교수인 아돌프 나이나흐 또 폴랑드르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후설은 1916년까지 괴팅겐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초월적 현상학적 방법, 시간의식의 현상학적 구조, 상호 주체성 개념의 근본적인 역할과 같은 중요한 철학적 발견을 한 곳은 바로 이 괴팅겐이었습니다. 우리의 개념체계, 우리의 단일한 경험적 사고의 지평구조는 후기 저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내부 시간의 의식현상학, 형식 및 초월론, 데카르트 명상, 유럽 과학의 위기 및 초월 현상학 및 경험과 판단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의 기본 개념을 과학 이전 영역과 생활 세계의 위기 개념적 뿌리로 다시 연결하는 획기적인 프로젝트와 같이 더욱 발전되어 새로운 맥락에 적용되었습니다. 1916년의 후설은 라힌리히 리케르트의 후임으로 프라이부르크 임 브리스가우에 있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후설은 수동합성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가르멜 수녀의 수녀인 독일 유태계 철학자 에디트 슈타인은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처음 몇 년 동안 후설의 개인 조교로 일했고 이후 1920년부터 1923년까지는 마틴 하이데커가 개인 조교를 이어갔습니다. 수학자 헤르만 바일은 1918년에 후설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후설은 1922년 런던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현상학적 방법과 현상학적 철학에 대한 4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1923년에 후설은 베를린 대학의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1926년 하이데커는 자신의 논문 존재와 시간의 서문에 감사하고 존경과 우정의 마음으로 스승인 후설에게 그 논문을 헌정했습니다. 후설은 1928년 7월 25일에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은퇴했고 1929년 4월 8일에 그의 7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 논문집이 후설에게 증정되었습니다. 후설의 정교수 자리는 애제자이고 후계자로 그를 나치에 고발했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마틴 하이데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은퇴에도 불구하고 후설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929년 프랑스 파리 대학의 초대를 받아들였는데 그곳에서 했던 후설의 강의는 1931년에 데카르트의 명상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후설은 여기에서 자신의 중추적인 아이딘에서 앞서 제시된 현상학적 시대 또는 현상학적 환원을 후설이 소유 영역이라고 부르는 경험의 추가 축소라는 관점에서 검토했습니다. 같은 해 후설은 현상학과 인류학에 관해 여러 차례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에서 후설은 그의 두 대척자인 하이데거와 맥스 밀러를 비판했습니다. 1933년에는 새로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인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했고 나치의 반유대주의로 인해 대학교의 도서관이나 기타 학술 도서관 이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설의 수제자 하이데거가 4월 21일에 대학 총장에 선출되었고 4월 22일에 나치당에 가입했습니다. 후설은 UCLA의 초청 전화를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그의 유태인 조상들 때문에 그는 점점 더 굴욕을 당하고 고립되었습니다. 1935년에 후설은 프라하에서, 1936년 비엔나에서 1년의 초청 강의를 했고 그 결과 그의 마지막 주요 저작인 유럽 과학의 위기와 초월적 현상학이 탄생했습니다. 후설은 이 저작에서 유럽을 휩쓴 문화적 위기를 설명하고 갈릴레오, 데카르트, 여러 영국 철학자 및 칸트를 논의하면서 역사 철학에 접근했습니다. 이전의 비정치적인 후설은 그러한 역사적 논의를 구체적으로 피했고 의식에 대한 조사로 직접 나아가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호했습니다. 메를로 퐁티와 다른 사람들은 후설이 원칙적으로 역사주의를 공격하면서도 정치적 한계를 피해갔다는 점에서 후설이 자신의 지성인의 직무를 외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후설은 여기서 역사적 전통은 다른 전통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자아의 직관에 부여된 특징일 뿐이라고 공색한 병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저작은 과학의 객관적 논리에 의해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볼 수 있는 세계인, 생활 세계에 대해 더 긴 섹션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역사를 다루는 것과 유사한 문제, 즉 닭과 달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삶의 세계는 맥락화되어 순수한 자아의 시선을 타협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학적 방법이 자아를 초월적으로 끌어올리는가. 이 마지막 글은 그의 직업생활의 결실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대학을 은퇴한 이후 후설은 엄청난 속도로 일하면서 여러 주요 논문을 생산했습니다. 요즘도 노인네들의 낙상이 노인들의 죽음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처럼 1937년의 가을에 후설은 낙상으로 넘어져서 흉막염에 걸렸습니다. 에드문드 후설은 그의 아내 말빈과 2남 1녀 중 1남만 남긴 채 그 다음 해인 1938년 4월 27일 프라이부르크에서 7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에서 후설의 연구조교였던 유진 핑크가 수도사를 전했습니다. 게르하르트 리터는 나치의 감시하에 장례식에 참석한 유일한 프라이부르크 교수였습니다. 4만 페이지가 넘는 후설의 사후 원고는 프란체스코의 헤르만 레오 반 브레다 신부가 나치의 감시의 눈을 피해 벨기에 루벤으로 가져왔고 1년 뒤에 1939년 최초의 후설의 기록 보관소가 설립되어 4만여 쪽에 달하는 그의 전집이 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쾰른 프라이부르크에 추가로 후설 기록 보관소가 설립되어
후설의 변함없는 현상학을 후학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였던 마르틴 하이데커는 나치당에 가입하며 반유대주의에 가담하였고, 하이데커 본인이 이는 중상모략이라 부정했지만, 하이데커는 나치 치하에서 1941년 자신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후설에게 헌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했고, 또 그 이전에 후설의 장려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후설의 저서, 현상학의 이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봄 독일의 철학자 에드문드 후설은 괴팅겐 대학에서 현상학과 이성비판 개요라는 제목의 5번의 강의를 통해 후기 현상학의 주요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 이 강의 입문에 해당하는 처음 5번의 강의가 후설 전집 2권으로 1964년에 출간된 현상학의 이념,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는 후설이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쓴 강의 요약과 함께 5개의 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인신론적 환원에서부터 임박성, 초월성, 인지관계에 이르기까지 현상학의 핵심 요소가 모두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후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이론과 추론의 층위를 떠나 자기 주도성에서 순수한 현상에서 도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러한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책입니다. 하지만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해야 하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현상학의 이념은 현상의 아버지가 직접 쓴 간결하면서도 치밀한 해설서로 학문을 시작할 기본 지침서일 것입니다. 후설의 현상학의 이념은 강의 요약에 해당하는 어떻게 인식은 사태 자체와 일치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를 다루는 현상학적 고찰 강의의 사유 3단계로 시작합니다. 현상학적 고찰 1단계에서는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내재성의 대상은 의식 영역 안에 존재해야 하고 명식성을 위해 초월적 정립의 배제에서 출발해야 하는 현상학적 환원을 설명합니다. 현상학적 고찰 2단계에서는 직관을 통하여 인식의 보편적 대상성을 보편적 의식으로 고양하는 추상의 이념을 설명합니다. 또 직관으로 객관성을 파악하는 본질 객관성과 본질 원표를 다룹니다.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일반이 배제된 초월적인 것과 순수 직관에 머문 명중성의 영역 내에서의 탐구를 설명합니다. 현상학적 고찰 3단계에서는 내실적으로 내재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파악하고 본질 속에 근거하는 관계를 확립하고 나타남의 소여성과 대상의 소여성을 따로 가짐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과제는 소여성의 형식과 모든 상호관계를 추적까지 확장합니다. 작용의 복합, 목적론, 통일성, 모든 변형을 인식함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대상성에 대한 구성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현상학의 이념 5강의 중 제1강의를 살펴보면 1절에는 자연적 사고의 태도와 자연적 학문은 소여성을 인식에 되게 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자연스러운 태도는 우리의 외부 현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길을 건너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매우 실용적입니다. 우리는 꿈이나 환각 속에 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자동차와 같은 당연한 물건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태도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태도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움직이는 물체, 예를 들어 망치로 호두 껍질을 파괴하는 것을 본 기억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동차가 우리와 충돌하면 우리 몸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결정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이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태도를 통해 이 세상을 경험하고 그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
과학자도 자연스러운 태도로 세상을 봅니다. 뉴턴과 같은 과학자들은 자연스러운 태도를 사용하여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종류의 다양한 과학이 생겨나고 번성했습니다. 물리학, 심리학, 문학, 과학, 수학, 공학 등처럼 말입니다.